본 영상은 특정 인물이나 실제 사건을 단정하거나 재현한 것이 아닙니다. 사연의 본질과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스토리 콘텐츠입니다. 왜 그래요, 여보? 낯선 여자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에 순자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분명히 상가집 간다고 나간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편은 상주석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조문객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받고 있었죠. 사위 김태호, 딸 이미경, 외손자 김준혁. 현수막에 적힌 글씨가 눈앞에서 아른거렸습니다. 사위라니, 딸이라니, 외손자라니, 당신 여기 왜? 황급히 다가온 남편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당신이 말한 야근, 출장, 동창회, 후배 상가집, 다 이거였어? 순자의 물음에 남편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38년. 그 긴 세월이 한순간에 거짓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꺼내 빈소 전체를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죠. 야,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남편이 손을 뻗어 막으려 했지만 순자는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날부터 순자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5년간 숨겨진 이중생활, 빼돌린 재산, 버림받은 또 다른 가족, 모든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2세의 그녀는 선택했습니다. 무너지는 대신 다시 일어서기로, 복수하는 대신 자기 인생을 되찾기로. 38년 동안 남편 뒤에서만 살았던 여자, 자기 이름으로 된 것 하나 없이 살았던 여자. 그녀가 마침내 자기 이름을 내걸고 세상 앞에 섭니다. 진짜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다시 일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챕터 1 장례식장의 진실. 토요일 오후 햇살이 거실 창으로 부드럽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소파에 앉아 다음 주 시어머니 제사 준비 목록을 적고 있었죠. 나 상가집 좀 다녀올게. 후배 아버지 돌아가셨어. 김태호가 검은 넥타이를 매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녁은요? 순자가 메모지에서 눈을 떼며 물었습니다. 알아서 먹을 테니까 신경 쓰지 마. 늦을 것 같으니까 먼저 자고. 태호는 구두를 신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조심히 다녀와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문 밖으로 사라지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38년 결혼 생활 동안 익숙해진 풍경이었죠. 야근, 출장, 동창회, 후배 경조사. 남편은 늘 바빴고 순자는 늘 기다렸습니다. 순자가 다시 메모지를 들여다보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평생지기 오영이었죠. 여보세요, 영희야. 순자야. 영희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지금 당장 올 수 있어? 장례식장으로 와. 장례식장? 갑자기 무슨? 제발 묻지 말고 빨리 와. 지금 바로. 영희가 말을 끊었습니다. 어디? 어느 장례식장인데? 시립 장례식장 사무실. 택시 타고 바로 와. 제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순자는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40년 지기 영희가 저렇게 다급하게 말한 적은 처음이었죠. 순자는 급히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차 안에서도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누가 돌아가신 걸까? 왜 영희가 저렇게 떠는 걸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하자 영희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희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영희야, 대체 무슨 일이야? 누가 돌아가셨어? 순자가 영희의 팔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순자야, 일단 나랑 같이 가자. 근데 마음 단단히 먹어. 영희가 순자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뭔데 그래? 나 무서워지잖아. 그냥 직접 봐야 해. 영희는 순자의 손을 이끌고 사무실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빈소 앞에 다다르자 영희가 멈춰 섰습니다. 저기 안, 봐봐. 순자는 영희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빈소 안 상주석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 조문객에게 고개를 숙이는 사람.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분명히 상가집 조문 같다던 남편 태호였습니다. 그것도 조문객이 아니라 상주 자리에 앉아 있었죠. 저게 태호 씨 맞지?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나도 친구 조문 왔다가 봤어. 처음엔 내 눈이 잘못된 줄 알았어. 태호 옆에는 낯선 중년 여자가 검은 상복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여자 옆에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서서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의 시선이 영정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흑백 영정 속 노인은 전혀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조문객 안내 현수막에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만수님의 빈소, 상주 사위 김태호, 딸 이미경, 외손자 김준혁. 사위 김태호, 딸 이미경, 외손자 김준혁. 순자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이게 무슨, 영희야, 이게 뭐야? 나도 몰라. 나도 처음 봤을 때 머리가 하얘졌어. 순자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빈소 안으로 한 발짝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고개를 든 태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태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태호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죠. 왜 그래요, 여보? 옆에 앉아있던 여자가 태호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여보. 그 한마디에 순자의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여기 왜? 태호가 황급히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빈소 안을 둘러봤습니다. 조물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펼쳐진 조물록에는 태호의 친필 서명이 선명했습니다. 사위 김태호라고 적혀 있었죠. 재단 위 근조화환 중 하나에는 장인어른 영면하소서 사위 김태호 올림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순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순자는 분노를 억누르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빈소 전체를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죠. 야,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태호가 순자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손 치워요. 순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분 누구세요? 젊은 남자가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빈소 안 조문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이쪽으로 쏠렸습니다. 아, 그게. 태호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상복 입은 여자가 재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실례지만 어떻게 오신 분이세요? 여자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그 여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김태호 씨 아내요. 38년 된 본처 빈소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조문객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수군거렸죠. 여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젊은 남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소리야? 젊은 남자가 태호에게 물었습니다. 준혁아, 일단 아버지 결혼 안 하셨다며, 이혼하셨다며. 지금은 아니야, 나중에 얘기하자. 태호가 당황해서 손을 내저었습니다. 일단 밖에서 얘기 좀 하자. 태호가 순자의 팔을 잡아 끌려 했습니다. 순자가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38년 동안 당신이 말한 야근, 출장, 동창회, 후배 상가집 다 이거였어? 순자의 목소리가 빈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태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희가 다가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야, 일단 나가자.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순자는 영희의 손을 잡고 빈소를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오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습니다. 영희야, 나 지금 꿈꾸는 거지? 이건 꿈이지? 순자야. 38년이야. 38년을 같이 살았어. 근데 저게 뭐야? 사위, 외손자? 저 여자는 뭐고, 저 젊은 남자는 뭐야? 순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도 믿을 수가 없어. 태호 씨가 저럴 사람이 아닌데. 아닌데? 저기 앉아서 사위 노릇하고 있잖아. 저 여자한테 여보 소리 듣고 있잖아. 순자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했습니다. 너무 큰 충격에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죠. 민수 키울 때 생활비 없다고 내가 반찬 팔아서 보탰어. 시어머니 병원비 대느라 내 보험 깼어. 그 돈이 다 어디로 간 거야? 순자야, 일단 집에 가자. 여기 있으면 안 돼. 영희가 순자를 부축했습니다. 그때 태호가 빈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순자, 잠깐만. 얘기 좀 하자. 나한테 할 말이 남았어? 순자가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이건 설명할 게 있어. 지금은 자리가 아니잖아. 자리가 아니긴 뭐가 아니야. 당신 장인 장례식장인데 사위로서 조문 받아야지. 순자의 말에 태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38년 동안 날 뭘로 본 거야? 뭘로 보고 이 짓을 한 거야? 순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리발처럼 차가웠습니다. 태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집에서 보자. 오늘 안에 들어와. 순자는 영희의 부축을 받으며 장례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동안 순자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38년. 그 긴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향한 신뢰가, 함께한 추억이, 바쳤던 헌신이 모래성처럼 부서지고 있었죠.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을 때 익숙한 거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집도, 이 가구도, 이 사진들도 모두 거짓 위에 세워진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불 꺼진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죠. 나는 그동안 뭘 위해 살았을까? 그 질문이 끝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챕터 2 25년의 거짓말. 새벽 4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순자는 불 꺼진 거실 소파에서 꼬박 밤을 새우고 있었죠. 태호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오다가 멈췄습니다. 어둠 속에서 소파에 앉아있는 순자의 윤곽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당신 아직 안 잤어? 태호가 거실 불을 켜며 물었습니다. 순자는 아무 대답 없이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밤새 울지도 못하고 앉아있던 눈이 충혈되어 있었죠. 상가집 오래 있다 보니까 늦었네. 태호가 넥타이를 풀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낮에 찍은 사진들을 화면에 띄워 태호 앞에 내밀었죠. 태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에는 사위 김태호라고 적힌 조문록과 근조화환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설명해봐요. 순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태호가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긴 한숨을 내쉬었죠. 언젠간 말해야 할 일이었어. 뭘 말해야 한다는 거야? 그 사람하고 25년 됐다.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25년? 미경이를 처음 만난 건 내가 민수 임신했을 때야. 뭐라고? 순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바람을 폈다는 거야? 바람이라고 하기엔. 그럼 뭐야? 25년 동안 두 집 살림한 게 바람이 아니면 뭐야?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태호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미경이는 내가 미혼인 줄 알고 사귀었어.
준혁이가 뱃속에 있을 때 진실을 말했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어. 그래서 25년 동안 속이면서 두 집에 발걸치고 살았다는 거야? 어쩔 수 없었어. 준혁이 생각하면 어쩔 수 없었다고. 순자가 태호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민수 키우면서 생활비 없다고 내가 새벽마다 반찬 만들어 팔았어. 시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내 적금 깼어. 그때 당신은 뭐 했어? 저쪽 집에 돈 갖다 바치고 있었어? 태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회사 사정이 어려웠던 건 사실이야. 회사 사정이 어려웠다고? 그럼 저쪽 여자아들 대학은 누가 보냈어? 오피스텔은 누가 사줬어? 순자가 소파 옆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서류 뭉치를 꺼내 태호 앞에 던졌죠. 당신 서재 뒤졌어. 이게 다 뭐야? 태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류 뭉치에는 이미경 명의 오피스텔 등기부등본, 김준영 명의 적금 계좌 내역이 있었습니다. 이게 왜 여기? 38년 같이 살면서 당신 서재 한 번도 안 뒤져봤어. 믿었으니까. 근데 이제 보니까 내가 바보였네. 순자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순자야, 이건. 닥쳐. 순자가 태호의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 변명 듣고 싶지 않아. 25년이야. 내 인생 절반을 당신한테 속아서 살았어. 태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혼할 거야. 순자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뭐? 이혼이라고. 안 들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이 나이에 이혼은. 이 나이에 25년 바람 피운 건 되고 이 나이에 이혼은 안 된다고? 순자가 태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태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흥분해서 그래. 일단 좀 자고 나서 얘기하자. 난 안 흥분했어. 지금 이 순간이 제일 냉정해. 밤새 생각했거든. 순자야. 오늘 당장 나가. 당신 얼굴 보기 싫어. 태호는 잠시 순자를 바라보다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순자는 그 자리에 서서 닫힌 문을 바라봤습니다. 38년 함께한 남편. 그 사람이 완전한 타인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저녁 순자는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민수야, 오늘 저녁에 집에 올 수 있어? 오늘이요? 무슨 일 있어요? 할 말이 있어. 아버지도 있을 거야. 무슨 일인데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와서 얘기하자. 순자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녁 7시 민수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무거운 공기가 느껴졌죠. 거실 식탁에 아버지 태호와 어머니 순자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수야. 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버지한테 다른 여자가 있어. 네. 민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사이에서 아들이 있어. 너보다 13살 어려. 지금 무슨... 민수가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소리예요? 태호는 입을 다문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25년 됐대. 내가 너 임신했을 때부터. 순자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대답해봐요. 이게 사실이에요? 태호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이건 어른들 문제야. 내가 신경 쓸 일 아니야.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요? 민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바람을 피웠는데 그게 제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상황이 복잡했어. 아버지도 나름 뭐요? 나름 고민했다고요? 민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가 새벽마다 반찬 팔러 나갈 때 아버지 뭐 했어요?
저 학원비 없어서 엄마가 품삯 받아올 때 아버지 뭐 했어요? 민수야, 그 돈 다 그쪽에 갖다 줬어요? 저한테 동생이 있다고요? 아버지 완전 다른 가족이 있었다고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가 식탁 위에 사진들을 펼쳐 놓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죠. 민수가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상주석에 앉은 아버지, 그 옆에 낯선 여자, 젊은 남자, 조물록에 적힌 사위 김태호라는 글씨. 이게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여자 아버지 장례식이었어. 내 아버지가 사위로 앉아 있었어. 순자가 말했습니다. 민수가 사진을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바라봤죠. 아버지, 저한테 할 말 없어요? 태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도 다 이유가 있었어. 다 너희들 잘 살라고. 닥쳐요. 민수가 태호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 말 지금 나한테 하는 거예요? 우리 잘 살라고 25년 동안 바람 피웠다고요? 민수야, 엄마한테 사과해요. 지금 당장. 민수가 태호 앞에 섰습니다. 태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건 부부 사이 일이야. 내가 끼어들 문제가. 끼어들지 말라고요? 민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가족 다 속여놓고 이제 와서 끼어들지 말라고요? 민수가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디가? 순자가 물었습니다. 집에요. 여기 더 있으면 제가 무슨 말할지 모르겠어요. 민수가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혼하세요. 저 아버지 편 절대 안 들어요. 민수가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거실에 태호와 순자 둘만 남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민수까지 이러면 어쩌자는 거야. 태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죠. 일단 시간을 갖자. 서로 냉정해지면 난 충분히 냉정해. 순자가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25년 동안 저지른 일에 비하면 나는 아주 냉정한 거야. 태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혼할 거야. 재산도 제대로 나눌 거고 재산까지 건드릴 거야? 태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당연하지. 내 인생 38년 갖다 바쳤는데 당연히 내 목 찾아야지. 순자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적당히 정리하면. 적당히? 순자가 피식 웃었습니다. 당신이 25년 동안 적당히 바람피웠어? 적당히 두 집 살림했어? 태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일부터 변호사 알아볼 거야. 방 따로 써. 순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혼자 살아본 적이나 있어? 집안일 할 줄이나 알아? 태호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순자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봤죠. 38년 동안 날 뭘로 본 거야? 밥하고 빨래하는 기계? 그런 뜻이 아니라. 걱정 마. 나 혼자 못 살까봐 그 꼴로 살진 않아. 순자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태호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25년간 숨겨왔던 비밀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챕터 3 뻔뻔한 제안. 일주일 뒤 순자는 동네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이 열리는 날이었죠. 상담실 앞 대기 의자에 앉아 순번을 기다리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62년 인생에서 변호사를 만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박순자님 들어오세요. 직원의 안내에 순자가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앞에 50대 후반의 남자가 앉아 있었죠. 안녕하세요. 최동훈 변호사입니다. 앉으세요. 최동훈이 자리를 권했습니다. 순자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어요? 이혼 상담이요.
네, 말씀해 보세요. 순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일부터 25년간의 외도, 숨겨진 아들까지 말하는 내내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이야기했죠. 최동우는 메모를 하며 순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최동훈이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힘드셨겠습니다. 네. 혹시 남편분 재산 상태는 파악하고 계세요? 순자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집에서 찾은 거예요. 이게 다인지는 모르겠어요. 최동훈이 서류를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죠. 박순자 씨, 이건 단순한 외도 문제가 아닙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미경 씨 명의로 이전된 오피스텔 등기가 있고 김준혁 씨 명의로 된 적금 계좌도 있어요. 이건 공동재산을 제3자에게 빼돌린 겁니다.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빼돌렸다고요? 네. 법적으로는 사회행위라고 해요. 배우자 몰래 공동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기는 건 불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재산 상태를 더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숨겨진 재산이 더 있을 수 있어요. 최동훈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혹시 남편분 서재나 개인 공간에서 더 찾을 수 있는 서류가 있을까요? 찾아볼게요. 그리고 이런 경우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빼돌린 재산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되찾을 수도 있고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최동훈이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증거만 확실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순자는 상담실을 나오며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막막하기만 했던 상황에 길이 보이는 것 같았죠. 그날 저녁 순자는 영희를 만났습니다. 단골 분식집에서 마주 앉아 영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법률 상담은 어땠어? 생각보다 복잡하더라. 태호가 재산 빼돌린 게 불법이래. 그 인간이 거기까지 했어? 영희가 눈을 부릅떴습니다. 오피스텔이랑 적금이랑 다 그쪽 여자랑 아들 이름으로 해놨더라. 미친놈. 영희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순자야, 나 사실 할 말이 있어. 뭔데? 영희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 사실 몇 년 전에 태호 씨 강남에서 본 적 있어. 젊은 여자랑 같이 있는 거. 순자가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왜 말 안 했어? 확실한 게 아니라서. 괜히 말했다가 내 가정 깨질까봐. 영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순자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만 그런 거 아니야. 경숙이도 말자도 비슷한 거 봤대. 뭐? 걔들도? 응. 다들 확실한 게 아니라서 말 못했대. 순자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바보지. 주변에서 다 봤는데 나만 몰랐네. 순자야, 내 잘못 아니야. 그 인간이 나쁜 거지. 영희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싸울 거야. 내 목 찾을 때까지.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내가 도울 수 있는 거 있으면 말해. 며칠 뒤 태호가 순자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식탁 위에 서류 한 뭉치가 놓여 있었죠. 이게 뭐야? 순자가 물었습니다. 합의 이혼 서류야. 서명해. 태호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순자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위자료 3천만 원, 아파트는 순자 명의로.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게 다야? 충분하잖아. 아파트면 됐지. 당신 재산이 아파트밖에 없어? 순자가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태호가 눈을 피했습니다. 사업하면서 손해본 것도 있고. 거짓말하지 마.
순자가 서류를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이미경 씨 명의 오피스텔은, 김준혁 씨 명의 적금은, 당신 이름으로 된 보험은. 태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다 알아. 서재 뒤졌어. 내 서재를 뒤져? 25년 동안 바람 피운 사람이 뭘 따져. 순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태호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순자야, 복잡하게 가지 말자. 서로 피곤해지기만 해. 피곤한 건 나도 싫어. 그러니까 다 내놔. 내놓으라니, 그게 무슨. 당신이 빼돌린 재산 다 내놓으라고. 그럼 조용히 끝내줄게. 태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야? 38년 정이 있는데? 정? 순자가 피식 웃었습니다. 25년 동안 두 집 살림하면서 정 얘기는 하지 마.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수가 들어왔죠. 민수는 식탁 위에 놓인 서류를 보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게 뭐야? 아, 민수 왔어? 태호가 당황한 기색으로 말했습니다. 민수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합의 이혼 서류. 위자료 3천만 원. 아버지, 지금 장난해요? 민수가 서류를 식탁에 내던졌습니다. 38년 살았는데 위자료가 3천만 원이에요? 이게 엄마 인생 값이에요? 민수야, 이건 어른들 일이야. 또 그 말이에요? 지겨워 죽겠네. 민수가 태호 앞에 섰습니다. 제대로 된 합의 없이 엄마한테 서명하라고 한 거예요? 태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해요. 재산 얼마나 빼돌렸어요? 빼돌리다니, 그런 말 어디서. 엄마한테 다 들었어요. 오피스텔, 적금, 보험. 다 그쪽 여자랑 아들한테 넘겼잖아요. 태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사정이 있어서. 사정? 무슨 사정이요? 준혁이도 내 자식이야. 아버지로서. 그럼 저는요?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도 아버지 자식이에요. 근데 아버지 저한테 뭐 해줬어요? 학원비 없어서 엄마가 새벽마다 반찬 팔러 나갈 때 아버지 어디 있었어요? 태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는 회사가 어려워서. 거짓말. 민수가 끊었습니다. 그때 그쪽 여자한테 오피스텔 사줬잖아요. 등기부등본에 날짜 다 나와 있어요. 태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와서 엄마한테 3천만 원 던져주고 끝내려고 하지 마요. 저도 가만 안 있을 거예요. 민수가 순자 옆에 섰습니다. 엄마, 변호사 구했어요? 응, 법률 상담 받았어. 저도 같이 갈게요. 제대로 싸워야 해요. 순자가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눈에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죠. 민수야, 엄마 혼자 싸우게 안 둘 거예요. 저 아버지 편 절대 안 들어요. 태호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나란히 서서 자신을 마주하고 있었죠. 둘이 작당한 거야? 작당이 아니라 상식이에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25년 동안 바람 피우고 재산 빼돌린 사람이 뭘 따져요. 태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좋아, 그렇게 나올 거면 나도 생각이 있어. 태호가 서류를 집어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순자와 민수가 거실에 남았습니다. 엄마, 겁먹지 마요. 아버지 허세예요. 민수가 순자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응, 알아.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겁 안 나. 이제 시작이야. 챕터 4 새로운 시작. 법률 상담을 받고 2주가 지났습니다. 순자는 주민센터 복도에서 최동훈 변호사를 다시 만났죠. 박순자 씨 재산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동훈이 서류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볼까요? 상담실이 비어 있으니 거기서 보시죠. 두 사람이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최동훈이 서류를 펼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얼마나요? 남편분이 이미경 씨와 김준혁 씨 명의로 이전한 재산이 총 8억 원 정도 됩니다.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8억이요? 네. 오피스텔 한 채, 상가 지분, 그리고 여러 계좌에 나눠져 있어요. 이건 박순자 씨와 함께 형성한 공동 재산의 절반이 넘는 금액입니다. 순자가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인간이 그렇게까지. 법적으로는 사회행위 취소 소송이 가능합니다. 빼돌린 재산을 되찾을 수 있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1년에서 2년 정도 예상하셔야 합니다. 상대 측이 버티면 더 걸릴 수도 있고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주세요.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끝까지 갈 겁니다. 최동훈이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힘드실 텐데 대단하십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제 것 찾는 거예요. 순자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낯선 여자와 마주쳤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순자를 보며 멈춰섰죠. 혹시 법률 상담 받으러 오셨어요?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도요. 처음이라 떨리네요. 여자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한정화예요. 59살이요. 박순자예요. 62살이고요. 두 사람이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실례지만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정화가 물었습니다. 이혼이요. 남편이 25년 동안 바람 피운 거 알았거든요. 어머, 저도 비슷해요. 제 남편은 도박이었어요. 집이랑 가게 다 날렸어요. 정화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근데 저 지금은 괜찮아요. 이혼하고 3년 됐는데 혼자 가게 하면서 잘 살고 있거든요. 순자가 정화를 바라봤습니다. 가게요? 네, 반찬 가게요. 작지만 제 이름으로 된 거예요. 정화의 얼굴에 자부심이 떠올랐습니다. 60 넘어서 시작해도 충분해요. 언니도 할 수 있어요. 순자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30년 전 포기했던 꿈이 다시 고개를 드는 느낌이었죠. 저도 예전에 반찬 가게 하고 싶었어요. 남편이 못하게 해서 접었는데 지금 하면 되죠. 늦은 거 아니에요. 정화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언니 시간 있으면 제 가게 한번 놀러 와요. 노하우 다 알려드릴게요. 정말요? 그럼요. 선배한테 배우는 것보다 좋은 게 어딨어요. 순자는 정화와 연락처를 교환하고 주민센터를 나왔습니다. 발걸음이 아까보다 가벼웠죠. 다음 날 순자는 영희를 만나 정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반찬 가게? 네가? 영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응. 예전에 하고 싶었잖아. 태호가 못하게 했을 뿐이지. 그때 네 솜씨 내가 제일 잘 알지. 네 깻잎집 먹으려고 줄 섰잖아.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자리는? 자본금은? 그게 문제야. 소송하면서 가게까지 차리려면. 순자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영희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야, 우리 가게 옆에 작은 자리 하나 비었어. 원래 세탁소였는데 주인이 이사 갔거든. 거기, 응. 평수는 작은데 내가 시작하기엔 딱이야. 내가 건물주한테 말해볼까? 순자가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희야, 고마워. 고맙긴. 네가 잘 되면 내 가게 손님도 늘지. 영희가 씩 웃었습니다. 일주일 뒤 순자는 정화의 반찬 가게를 찾았습니다. 20평도 안 되는 작은 가게였지만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어서 와요, 언니. 정화가 환하게 맞았습니다. 가게 예쁘다. 작지만 제 공간이에요. 앉아요, 차 줄게요.
정화가 보리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저 처음 시작할 때 진짜 막막했어요. 돈도 없고 경험도 없고. 어떻게 시작했어? 친구가 도와줬어요. 장소 봐주고 거래처 소개해주고.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친구가 자리 봐준다고 했어. 그럼 반은 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언니 손맛이잖아요. 정화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는 거 무섭죠? 응, 솔직히 무서워. 저도 그랬어요. 근데 있잖아요. 무서운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뭔데? 아무것도 안 하고 후회하는 거요. 순자가 정화를 바라봤습니다. 저 60에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게 제일 잘한 일이에요. 언니도 할 수 있어요. 순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 정화야. 고맙긴요. 언니 가게 열면 제가 단골 1호 할게요. 정화가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아들 민수에게 반찬 가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반찬 가게요? 엄마가요? 민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응. 소송하면서 같이 준비하려고. 갑자기요? 갑자기가 아니야. 30년 전부터 하고 싶었던 거야. 순자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못하게 했을 뿐이지. 여자가 무슨 사업이냐고.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가 그랬어요? 응. 그때 요리학원까지 다녔는데 다 접었어. 순자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한테 그런 꿈이 있는 줄 몰랐어요. 너한테 말한 적 없으니까. 엄마도 꿈이 있었어, 민수야. 민수가 한참 동안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하세요. 제가 도울게요. 정말? 네. 주말마다 올게요. 인테리어든 뭐든 도울 거 있으면 말해요. 순자가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고맙긴요. 엄마 꿈인데 당연히 도와야죠. 민수가 웃었습니다. 2주 뒤 순자는 영희 가게 옆 작은 점포 계약을 마쳤습니다. 12평짜리 작은 공간이었지만 순자에게는 새로운 세상이었죠. 야, 여기 진짜 딱이다. 영희가 빈 점포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응. 작지만 나한테는 충분해. 순자가 벽을 쓰다듬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정했어? 응. 박순자의 정성한 상. 오, 좋은데? 정감 있고.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화가 도와준다고 했어. 메뉴 짜는 것부터 거래처까지. 그 친구 진짜 좋은 사람이네. 응. 어려울 때 만난 인연이 제일 귀한 것 같아. 순자가 빈 점포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영희야, 나 이제 안 무서워. 뭐가? 혼자 사는 거. 예전엔 무서웠는데 이제 안 무서워. 순자가 영희를 돌아봤습니다. 62년 살면서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뭔가 시작하는 거야. 잘 될 거야. 네 손만 내가 보증해. 영희가 순자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가게 인테리어 도면을 그리다가 문득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머리 섞인 단발. 62년을 살아온 얼굴이었죠. 이 손으로 38년 남편 뒷바라지 했는데 순자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이 손으로 내 인생 다시 시작한다. 순자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챕터 5 정성한 상. 가게 오픈을 일주일 앞둔 새벽 4시. 순자는 작은 주방에 서서 시범으로 반찬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오이소박이, 깻잎찜, 어묵볶음, 콩나물 무침. 40년 살림에서 익힌 손맛이 하나하나 그릇에 담겼죠. 창밖으로 여명이 밝아올 때쯤 순자는 완성된 반찬들을 바라봤습니다. 정갈하게 담긴 12가지 반찬이 조명 아래 빛났습니다. 됐다.
순자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앞치마로 손을 훔치며 주방을 둘러봤죠. 12평짜리 작은 공간. 중고로 들인 냉장고와 진열대. 직접 페인트 칠한 벽. 내 가게다. 진짜 내 가게야. 순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픈 당일 아침 영희와 정화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야, 긴장돼? 영희가 물었습니다. 응, 손이 떨려. 순자가 앞치마 끈을 고쳐 매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언니. 처음엔 다 그래요. 정화가 순자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9시 정각, 순자가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박순자의 정성 한상이라고 적힌 간판에 햇살이 부딪혔죠. 첫 손님은 영인의 가게 단골 할머니였습니다. 8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들어왔죠. 여기가 새로 연반찬 가게야? 네, 어머니. 어서 오세요. 순자가 환하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가 진열대를 둘러봤습니다. 그러더니 깻잎찜을 가리켰죠. 이거 맛 좀 볼 수 있어? 그럼요, 잠깐만요. 순자가 작은 접시에 깻잎찜을 덜어 건넸습니다. 할머니가 젓가락으로 하나 집어 입에 넣었죠.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이 맛 오랜만이네. 입에 맞으세요? 우리 어머니 반찬 맛이야. 요새 이런 맛 어디서 못 먹어. 할머니가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깻잎찜이랑 오이소박이 줘. 어묵볶음도. 네, 감사합니다. 순자가 반찬을 담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첫 손님, 첫 판매. 62세에 시작한 첫 사업이 성공적으로 출발하는 순간이었죠. 맛있게 드세요, 어머니. 순자가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응, 또 올게.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순자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언니, 왜 울어요? 정화가 다가왔습니다. 몰라, 그냥 눈물이 나. 첫 손님이 맛있다고 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감격한 거지. 정화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울 시간 없어. 손님 또 온다. 영희가 문 쪽을 가리켰습니다. 40대 직장인 여성이 들어오고 있었죠. 어머, 새로 오픈했네요? 반찬 좀 볼게요. 네, 어서 오세요. 순자가 얼른 눈물을 훔치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픈 첫 주 손님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영희의 홍보 덕분이었죠. 야, 옆에 반찬 가게 새로 열었는데 거기 깻잎찜 진짜 맛있어. 영희가 자기 가게 손님들에게 입소문을 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근처 사무실 직장인들이 반찬을 사갔습니다. 저녁에는 퇴근길 주부들이 들렀죠. 사장님, 오늘 뭐 있어요? 오늘은 갈치조림이랑 호박나물 새로 했어요. 둘 다 주세요. 순자는 바쁜 와중에도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정성껏 인사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또 오세요. 오픈 한 달 후 최동훈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순자 씨, 재판 1차 변론 날짜가 잡혔습니다. 언제요? 다음 주 수요일이요. 오전 10시에 가정법원으로 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순자가 전화를 끊고 달력을 바라봤습니다. 재판 날짜에 동그라미를 치며 깊은 숨을 내쉬었죠. 재판 당일 순자는 새벽에 반찬 준비를 마치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영희가 가게를 봐주기로 했죠. 걱정 마, 내가 잘 볼게. 고마워, 영희야. 네가 이겨야 해. 꼭 이겨. 영희가 순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최동훈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긴장되시죠? 네, 많이요. 제가 옆에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증거가 확실하니까 우리한테 유리합니다. 최동훈이 든든하게 말했습니다.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순자가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석에 태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1년 만에 보는 태호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순자는 태호와 눈이 마주쳤지만 곧 시선을 돌렸습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최동훈이 증거 서류를 하나하나 제시했죠. 이미경 명의 오피스텔 등기부등본, 김준영 명의 적금 계좌 내역, 태호가 빼돌린 재산의 흔적들이 법정에 드러났습니다. 태호 측 변호사가 반박을 시도했지만 증거 앞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추가 자료 제출 후 2차 변론 일정을 잡겠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순자는 법정을 나오며 최동훈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잘 됐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니까 우리한테 유리해요. 이길 수 있을까요? 충분히요. 포기하지 마세요. 최동훈이 순자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오픈 2달 차 가게에 단골 손님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사천 50 직장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죠. 여기 사장님 반찬이 우리 엄마 손맛이랑 똑같아. 맞아. 요즘 이런 집밥 반찬 파는 데가 없잖아. 어느 날은 젊은 여자 손님이 울면서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깻잎찜 주세요. 어머, 왜 울어요? 무슨 일 있어요?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이 맛이 돌아가신 할머니 반찬 맛이랑 똑같아서요. 여자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해주시던 깻잎찜 맛을 여기서 다시 먹으니까. 순자가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울지 마요. 맛있게 먹어줘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여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는 반찬을 담아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의 손맛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는 사실이 벅찼죠. 영희야, 나 이 일하길 잘한 것 같아. 저녁에 영희와 함께 정리하며 순자가 말했습니다. 왜? 내 반찬 먹고 우는 사람이 있더라고. 할머니 생각난다고. 그게 네 손맛이야.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맛. 영희가 웃었습니다. 38년 동안 집에서 밥만 했는데 그게 이렇게 쓸모가 있을 줄 몰랐어. 쓸모없는 게 어딨어. 다 살면서 쌓은 거지. 영희가 순자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오픈 3달 차 1차 재판 판결문이 도착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죠. 부분 승소. 태호가 은닉한 재산 중 3억 원 상당에 대해 사회행위 취소가 인정되었습니다. 위자료 5천만 원도 인정되었죠. 순자는 판결문을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최동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순자 씨. 우리가 이겼습니다. 정말요? 네. 남은 재산에 대해서는 2차 소송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순자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은 필요 없어요. 이 정도면 됐어요. 정말요? 네.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앞으로 보면서 살래요. 최동훈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순자가 전화를 끊고 가게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죠. 38년 결혼 생활이 법원 판결문으로 끝났습니다. 만감이 교차했지만 눈물보다는 홀가분함이 앞섰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다. 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얼굴에 오랜만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죠. 챕터 6 뜻밖의 방문자. 가게 오픈 4개월 차. 어느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순자는 진열대 반찬을 정리하고 있었죠. 문이 열리며 낯선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후드티에 청바지 차림의 20대 초반 남자였습니다. 순자는 청년의 얼굴을 보자마자
동작을 멈췄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봤던 그 얼굴이었죠. 박순자 씨 맞죠? 청년이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 김준혁이요. 아버지, 김태호 씨 아들이요. 순자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요?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여기서 반찬 가게 하신다고. 준혁이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다짜고짜 찾아와서 죄송한데요. 사정이 급해서요. 무슨 사정인데요? 순혁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버림받았어요. 뭐라고요? 재판 지고 나서 아버지가 우리 엄마한테 연락을 끊었어요. 전화도 안 받고 집에도 안 와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 사업 자금 때문에 빚이 있는데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도와준다고 해놓고 지금 연락이 안 돼요. 이자가 계속 불어나고 있고요. 그래서요? 죄송한데 선배님이 재판에서 받으신 돈에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 나한테 돈을 달라는 거예요?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아요. 근데 진짜 막막해서.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는 한참 동안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 충혈된 눈, 떨리는 손. 이 청년도 태호의 피해자라는 생각이 스쳤죠.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한테 돈을 달라고요? 아버지한테 가서 말해요. 아버지가 저한테도 연락을 안 받아요. 준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 이제 어디로 가야 하죠? 아버지는 도망가고 어머니는 충격받아서 누워 계시고 그건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에요.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25년 동안 속아서 살았어요. 그 세월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은 몰라요. 준혁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도 알아요. 선배님이 피해자라는 거. 알면서 왜 나한테 와요? 다른 데 갈 곳이 없어서요. 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 23년 동안 숨어 살았어요. 아버지 따로 있다는 거, 형이 있다는 거 다 숨기고 살았어요. 명절에도 아버지 얼굴 못 봤어요. 순자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감정에 휘둘릴 수는 없었죠. 미안하지만 돈은 못 줘요. 그건 도리가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떨구며 돌아섰습니다. 잠깐요. 순자가 준혁을 불러 세웠습니다. 빚이 얼마예요? 4천만 원 정도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아버지가 사업 자금 대준다고 해서 시작했는데요. 막상 돈 들어갈 때 되니까 안 된다고 하셨어요. 준혁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믿고 시작한 건데 저만 바보가 됐어요. 순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단 가봐요. 생각해 볼게요. 네, 죄송했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숙이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순자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영희에게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애가 찾아왔다고? 영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응, 돈 빌려달라고. 미친놈 아니야? 네가 왜 그 집 돈까지 책임져? 나도 알아. 근데 순자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근데 뭐? 그의 눈이 자꾸 밟혀. 23년 동안 숨어 살았대. 아버지한테 버림받은 것도 똑같고. 영희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순자야, 너무 착하게 굴지 마. 그 집안 문제는 그 집안에서 해결할 일이야. 알아. 근데 순자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3년간 아버지 그늘에서 숨어 살아온 그 청년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죠. 며칠 뒤 이번에는 아들 민수가 화난 표정으로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 엄마 찾아왔다며요? 누구한테 들었어?
영희 이모한테요. 그 여자 아들이 엄마한테 돈 달라고 했다며요?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수야, 진정해. 어떻게 진정해요? 그 사람들이 뭔데 엄마한테까지 와요? 나도 안 준다고 했어. 당연히 안 줘야죠. 그쪽 사정이 엄마랑 무슨 상관이에요? 민수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제가 가서 얘기할게요. 다시는 엄마 앞에 얼씬도 못하게. 민수야, 내가 나서면 일만 복잡해져. 순자가 민수를 말렸습니다. 그냥 내버려둬.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가 너무 착해서 걱정돼요. 민수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착한 게 아니야. 그냥 그 애도 불쌍해서. 불쌍하다고요? 아버지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그 애가 무슨 잘못이야. 아버지 잘못 만나서 숨어 살다가 버림받은 게 그 애 죄야? 민수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수야, 원망할 거면 아버지를 원망해. 그 애를 원망하면 안 돼. 순자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주말 민수와 준혁이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민수가 가게 근처 주차장에서 차에 기대어 서 있는 준혁을 발견한 것이죠. 뭐야, 또 왔어? 민수가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민수 씨. 엄마 가게 근처에서 뭐 하는 거야? 그냥 사과드리려고요. 사과? 저번에 선배님한테 무례하게 굴어서요. 반성하고 있어요. 민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반성하면 뭐해? 엄마한테 손 벌린 건 사실이잖아. 죄송해요. 미안하면 다시는 오지 마. 엄마 힘들게 하지 말고. 민수가 돌아서려는데 준혁이 말했습니다. 형은 좋겠다. 민수가 멈춰섰습니다. 뭐? 최소한 아버지가 집에 있었잖아. 난 명절에도 아버지 얼굴 못 봤어. 민수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그게 우리 엄마한테 손 벌리는 이유가 되냐? 이유가 아니라 그냥 저도 억울해서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아버지한테 버림받은 거라고요. 형처럼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것도 아니고 평생 숨어 살았어요. 그건 내 사정이지 우리 엄마 사정이 아니야. 알아요. 알아요, 그거. 준혁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근데 저 이제 어디로 가야 하죠? 아버지는 도망가고 어머니는 쓰러져 계시고 저 혼자 다 감당해야 해요. 민수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형이라고 부르지 마. 한참 만에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 형이라고 부르지 마. 우리 형제 아니야. 민수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준혁은 그 자리에 서서 민수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가게 문을 닫고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이길 줄 알았는데. 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기고 나니까 또 다른 짐이 생겼구나. 복수는 했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태호라는 한 남자가 만들어낸 상처는 순자만의 것이 아니었죠. 이미경도 준혁도 민수도 모두가 태호의 피해자였습니다. 진짜 끝은 뭘까? 순자는 창밖 어둠을 바라보며 긴 밤을 보냈습니다. 챕터 7 다시 일어서는 법. 민수와 준혁이 마주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준혁에게 연락을 했죠. 준혁 씨, 시간 되면 가게로 와요. 할 말이 있어요. 네, 저한테요? 응, 커피 한잔 하자고. 준혁이 조심스럽게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순자는 가게 안쪽 작은 테이블에 자리를 마련해뒀죠. 앉아요. 감사합니다. 준혁이 어색하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순자가 보리차를 따라주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정 얘기 좀 해봐요. 왜 그렇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 건지.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가 사업 자금 대준다고 해서 시작했어요. 온라인 쇼핑몰이요. 응, 처음엔 잘 됐어요.
아버지가 초기 자금 넣어주셔서 물건도 드리고 광고도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규모 키우려고 대출받았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돈을 안 주시는 거예요. 재판 때문에 돈이 묶였다고. 준혁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때부터 아버지가 저희한테 발 빼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한테도 연락 끊고 빚이 4천이라고 했지? 네. 이자가 계속 불어나고 있어요. 갚으려면 가게 접어야 하는데 그러면 더 손해예요. 순자는 한참 동안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를 믿고 뛰어들었다가 버림받은 청년. 23년간 숨어 살다가 결국 혼자 남겨진 아이. 내가 돈을 줄 수는 없어요. 순자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준혁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순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일어설 수 있게 도울 수는 있어요.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서 일해봐요. 아르바이트로. 네. 일하면서 빚 갚아 나가. 내 힘으로 해결하는 거야. 준혁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한테 일을 주신다고요? 월급은 많이 못 줘요. 근데 밥은 챙겨줄게. 일 배우면 나중에 내 가게 할 때 도움 될 거야. 준혁이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가가 붉어지더니 고개를 숙였죠. 왜 저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저 때문에 선배님 힘드셨잖아요. 내가 무슨 잘못이야? 순자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잘못 만난 게 내 죄야? 23년 동안 숨어 산 게 내가 원해서 그런 거야? 준혁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 진짜 죄송해요. 미안하면 열심히 해. 남한테 손 벌리지 않게 내 힘으로 일어서. 네. 열심히 할게요. 준혁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다음 날 저녁 순자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할 말이 있어. 저녁에 집에 올 수 있어? 민수가 퇴근 후 집으로 왔습니다. 순자는 식탁에 마주 앉아 준혁 이야기를 꺼냈죠. 준혁이한테 일을 줬어. 네.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왜 그 사람까지 챙겨요? 그 애가 무슨 잘못이야? 순자가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잘못 만나서 숨어 살다가 버림받은 게 그의 죄야? 그래도 그건 그쪽 사정이잖아요. 엄마가 책임질 일이 아니에요. 책임지는 거 아니야. 그냥 일할 기회 주는 거야. 순자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그 상황이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봐. 네. 내가 아버지 숨겨진 자식으로 태어났으면, 23년 동안 숨어 살았으면,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버림받았으면, 민수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애도 피해자야. 나도 피해자고, 너도 피해자고, 원망할 사람은 아버지지, 그 애가 아니야. 민수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내쉬었죠. 엄마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말리진 않을게요. 고마워. 근데 걔가 엄마한테 조금이라도 피해주면 저 가만 안 있어요.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순자가 웃으며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았어. 우리 아들. 준혁이 가게에서 일을 시작한 첫날, 순자는 앞치마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반찬 담는 거랑 계산하는 거 배워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혁이 어색하게 앞치마를 맸습니다. 손님한테 인사할 때는 눈을 보고 해요. 맛있게 드세요. 또 오세요. 이렇게. 네. 처음 며칠은 어색하고 서툴렀습니다. 준혁이 반찬 무게를 잘못 재기도 하고 계산을 틀리기도 했죠. 아, 죄송합니다. 준혁이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 순자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깻잎은 이렇게 양념이
속속 베개에 담아야 해요. 너무 꾹꾹 누르면 안 돼. 네, 알겠습니다. 준혁이 순자의 손놀림을 따라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준혁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손님 응대도 자연스러워지고 반찬 담는 솜씨도 늘었죠. 사장님, 오늘 콩나물 다 팔았어요. 준혁이 밝은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수고했어요. 밥 먹고 가요. 순자가 국과 반찬을 차려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혁이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힘으로 돈 버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항상 용돈 주시기만 했거든요. 직접 일해본 적이 없어요. 준혁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근데 지금이 더 좋아요. 힘들지만 제가 번 돈이니까. 순자가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잘 생각했어요. 그렇게 사는 게 맞아. 선배님 덕분이에요. 진짜 감사해요. 어느 날 민수가 가게에 들렀습니다. 준혁이 손님 응대를 하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뭐 드릴까요? 오이소박이랑 어묵볶음 주세요. 네, 잠시만요. 준혁이 능숙하게 반찬을 담았습니다. 민수는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처음 봤을 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죠. 준혁이 손님을 보내고 돌아서다가 민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 민수 씨. 안녕. 민수가 짧게 인사했습니다. 저번에 죄송했어요. 제가 말을 막 해서. 됐어. 민수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엄마가 기회를 줬으면 열심히 해. 그게 내가 할 일이야.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민수가 준혁을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아, 네. 형이라고 불러도. 뭐 상관없어. 준혁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요? 어차피 뭐. 같은 아버지 자식인데. 민수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형. 준혁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울지 마. 징그럽게. 민수가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2달 뒤 준혁의 빚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월급과 쇼핑몰 정리 수익을 합쳐 열심히 갚아나간 결과였죠. 어느 날 저녁 정리를 마치고 순자와 준혁이 마주 앉았습니다. 선배님, 응? 저 어머니한테서 연락 왔어요. 이미경 씨? 네. 준혁이가 많이 달라졌다고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한테 고마워할 일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한 거야. 아니에요. 선배님 아니었으면 저 지금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준혁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저 처음에 선배님 찾아왔을 때요. 응. 솔직히 원망했어요. 선배님이 재판 안 했으면 아버지가 안 떠났을 거라고. 그랬구나. 근데 지금은 알아요. 잘못한 건 아버지였다는 거. 선배님이 아니라.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선배님한테도 형한테도. 순자가 준혁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됐어요. 지나간 일이야.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가게 오픈 6개월 차. 순자는 작은 축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영희, 경숙, 말자, 정화, 민수와 준혁, 그리고 최동훈 변호사까지 작은 가게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야, 6개월 됐네. 축하한다. 영희가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고마워, 다들. 순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선배님, 축하드려요. 정화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이게 다 정화 덕분이야. 처음에 용기 줘서. 제가 뭐려. 언니가 다 하신 거죠. 최동훈이 음료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박순자 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6개월 사이에 이렇게 자리 잡으시다니.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재판 잘 끝나서 마음 편하게 시작할 수 있었죠. 아닙니다. 다 본인 노력이시죠. 최동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수가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진짜 대단해요. 뭐가? 1년 전만 해도 이렇게 될 줄 몰랐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가게도 잘 되고 사람들도 이렇게 모이고 순자가 모인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친구들, 아들, 그리고 새로 만난 인연들. 60 넘어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 만날 줄 몰랐어. 순자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진심으로 고마워요. 영희가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야, 울지 말고 건배하자. 박순자의 정성한 상 앞으로도 번창하길.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건배. 순자의 얼굴에 환하게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챕터 8 진짜 내 인생. 가게를 시작하고 1년이 지난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순자는 새벽 5시에 일어나 가게로 향했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주방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순자는 앞치마를 두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늘도 시작이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작년 이맘때 장례식장에서 무너졌던 자신이 떠올랐죠. 1년이네. 순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오전 반찬 준비를 마치고 진열대를 정리하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들다가 동작을 멈췄죠. 태호였습니다. 1년 만에 보는 태호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수척해지고 흰머리가 부쩍 늘었죠. 예전에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순자야. 태호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왔어요? 할 말이 있어서. 순자는 잠시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들어와요. 차 줄게요. 두 사람이 가게 안쪽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순자가 보리차를 따라주었죠. 가게 잘 됐네. 태호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응. 덕분에. 덕분이라니 내가 뭘 했다고. 태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막았잖아. 30년 전에 내가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순자는 아무 말 없이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여자가 무슨 사업이냐고 집에서 살림이나 하라고. 태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뭐가요? 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5년 동안 속인 것도, 재산 빼돌린 것도, 내 꿈 막은 것도 다 내 잘못이야. 순자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민수한테도 미안하고 저쪽 애들한테도 미안하고 누구 하나 제대로 해준 게 없어. 태호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나 요즘 혼자 살아. 미경이한테도 버림받았어. 알아요. 준혁이한테 들었어요. 태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혁이? 그 애를 어떻게 해? 여기서 일하고 있어요. 6개월 됐어요. 태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가 준혁이를. 그 애도 당신 피해자예요. 나처럼. 순자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태호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눈물을 훔쳤죠. 내가 다 망쳤어. 두 집 다 망쳤어. 그래요. 당신이 망쳤어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어쩌겠어요. 지나간 일인데. 태호가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순자야,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뭐라고요? 내가 달라질게. 진짜 달라질게. 다시 한 번만. 안 돼요. 순자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왜? 내가 잘못한 거 알아. 반성하고 있어. 용서는 했어요. 순자가 태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진작에 했어요. 미워하면서 사는 거 힘들어서.
태호의 눈에 희망이 스쳤습니다. 그럼, 하지만 다시 함께할 수는 없어요.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태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용서했다며. 용서한다고 다시 사는 건 아니에요. 순자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 당신 원망하면서 1년 보낼 줄 알았어요. 그래.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원망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가게 준비하고 손님 맡고 반찬 만들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당신 생각할 틈이 없었어요. 순자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더 좋더라고요. 당신 없이 사는 게. 태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동안 38년이야. 38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 38년 동안 나는 뭐였어요? 순자가 태호를 돌아봤습니다. 밥하고 빨래하고 애 키우고 당신 뒷바라지 하느라 내 이름으로 된 거 하나 없이 살았어요. 그건 근데 지금 봐요. 이 가게 내 이름이에요. 내가 번 돈으로 내 힘으로 만든 거예요. 순자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62년 살면서 처음으로 내 인생 사는 거예요. 이걸 왜 포기해요? 태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도 당신 인생 살아요. 남은 인생이라도 제대로. 순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잘 가요. 몸 챙기고. 태호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일어났죠. 그래, 알았어. 태호가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손잡이를 잡다가 돌아봤죠. 행복해라, 순자야. 당신도요. 태호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들어왔죠. 순자는 그 자리에 서서 닫힌 문을 바라봤습니다. 38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녁에 최동훈이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박순자 씨, 오늘 시간 되세요? 네, 왜요? 저녁 같이 하실래요? 근처에 맛있는 집 있거든요. 순자가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오늘 좀 특별한 날이에요. 무슨 날인데요? 오늘 드디어 마무리 지었어요. 마무리요? 태호 씨 왔다 갔어요. 마지막 인사하러. 최동훈이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힘드셨겠네요. 아니요. 오히려 홀가분해요. 순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난 것 같아요. 두 사람이 가게 문을 닫고 나란히 걸었습니다. 벚꽃길을 따라 걸으며 최동훈이 말했습니다. 박순자 씨 정말 대단하세요. 왜요? 1년 전이랑 완전 달라지셨잖아요. 처음 상담 오셨을 때는 많이 힘들어 보이셨는데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그때 잘 안내해 주셔서. 아닙니다. 다 본인이 하신 거죠. 최동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박순자 씨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저한테요? 네.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요. 순자가 최동훈을 바라봤습니다. 변호사님도 힘든 일 있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도 아내한테 배신당하고 한동안 힘들었어요. 그래서 봉사활동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요? 지금은 괜찮아요. 좋은 사람들 만나서. 최동훈이 순자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밥 먹으러 가요. 순자가 먼저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밤 민수와 준혁이 술집에서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형, 오늘 아버지 엄마 가게 왔다며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응, 엄마한테 들었어. 뭐라고 하셨대요? 다시 시작하자고 했대. 엄마가 거절했고 민수가 소주를 한 잔 따랐습니다. 엄마 대단해요. 저라면 못했을 것 같아요. 뭘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요. 38년인데. 민수가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38년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남은 인생이 더 중요한 거지. 그렇죠.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 나 요즘 행복해요. 갑자기, 진짜요. 가게에서 일하면서 내 힘으로 돈 벌고, 빚도 거의 다 갚았고, 이렇게 형이랑 술도 마시고, 준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 될 줄. 나도. 민수가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솔직히 처음에 내가 나타났을 때 진짜 싫었어. 엄마한테 돈 달라고 왔을 때는 패버리고 싶었고, 알아요. 눈빛이 무서웠어요. 근데 지금은, 뭐, 괜찮아. 민수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동생 하나 생긴 것도 나쁘지 않네. 준혁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형, 고마워요. 야, 술자리에서 울지 마. 징그럽게. 민수가 준혁의 잔에 술을 따라 주었습니다. 오늘 엄마한테 건배하자. 우리 둘 다 살린 사람이니까. 좋아요. 두 사람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가게에 손님들이 북적였습니다. 사장님, 깻잎찜 주세요. 어묵볶음이랑 콩나물 무침이요. 오이소박이 있어요? 순자와 준혁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네, 잠시만요. 맛있게 드세요. 또 오세요. 점심 손님이 빠지고 잠시 한숨 돌릴 때 영희가 들어왔습니다. 야, 장사 잘 되네. 응, 오늘 바빴어. 점심 먹었어? 아직? 그럼 같이 먹자. 내가 김밥 사왔어. 영희가 봉투를 들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가게 뒤쪽에 앉아 김밥을 먹었습니다. 야, 1년 전 생각나? 영희가 물었습니다. 응, 장례식장. 그때 내가 너무 불쌍해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 영희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지금 봐. 가게도 잘 되고 아들도 잘 크고 새 인연도 생기고. 새 인연? 야, 최 변호사 말이야. 요즘 자주 오던데? 순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냥 아는 사이야. 아는 사이가 저렇게 자주 와? 어제도 저녁같이 먹었다며. 어떻게 알았어? 준혁이한테 들었지. 영희가 씩 웃었습니다. 좋은 거야. 이 나이에 좋은 사람 만나는 거 쉽지 않아. 아직 그런 사이 아니야. 아직이라는 말은 나중엔 될 수 있다는 거잖아. 순자가 영희를 흘겨봤습니다. 야, 그만해. 알았어, 알았어. 영희가 웃으며 김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저녁에 가게 문을 닫으며 순자는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박순자의 정성한 상이라는 글씨가 저녁 노을에 물들어 있었죠. 38년 동안 남 뒤에서 살았더니 순자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야 내 이름으로 서는구나. 간판 불을 끄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봄바람이 순자의 얼굴을 스쳤죠. 골목을 걸으며 순자는 1년을 돌아봤습니다. 장례식장에서의 충격, 25년 배신의 진실, 이혼 소송의 긴 싸움, 가게 창업의 도전, 준혁의 등장과 화해, 그리고 어제 태호와의 마지막 인사.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이겨냈죠.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었어. 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다시 일어서는 거였어.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죠. 여보세요? 엄마, 나 민수. 응, 왜? 이번 주말에 시간 돼요? 형이랑 같이 밥 먹자고요. 형이라니? 준혁이요. 형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순자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좋아. 주말에 보자. 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전화를 끊고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죠. 62세에 시작한 새 인생. 이제 막 꽃피기 시작했습니다. 독자님들, 박순자 씨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38년을 바친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 충격. 장례식장에서 마주한 남편의 이중생활. 25년간 속아 살았다는 참담한 진실. 누구라도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자 씨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분노에 휩쓸려 복수만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삶을 되찾는 길을 선택했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진짜 복수는 상대를 파멸시키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다시 일어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에게 배신당했을 때 우리는 흔히 그 사람을 망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 사람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싶고 내가 받은 상처만큼 되갚아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런 복수는 결국 나 자신도 함께 불태우는 일입니다. 미움과 원망에 매달려 있는 동안 내 인생은 멈춰서고 내 시간은 낭비됩니다. 순자 씨는 달랐습니다. 법적으로 정당하게 자기 몫을 찾되 그 이상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은 필요 없다며 싸움의 끝을 스스로 선언했죠. 그리고 남은 에너지를 자신의 꿈을 이루는 데 쏟았습니다. 30년 전에 포기했던 반찬 가게. 남편이 여자가 무슨 사업이냐며 막았던 그 꿈을 62세에 다시 꺼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교훈을 얻습니다. 꿈에는 유통기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를 핑계로 새로운 시작을 미룹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젊었을 때 했어야지. 이제 늦었어.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순자 씨는 62세에 생애 첫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평생 모은 요리 실력을, 40년 살림 경험을, 자신의 손맛을 가게에 담았습니다. 늦은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우리 인생에서 헛된 경험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쓸모없어 보이는 일도 언젠가는 나를 살리는 자산이 됩니다. 세 번째로 배울 점은 혼자 힘으로 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순자 씨 곁에는 영희가 있었습니다. 40년 지기 친구가 장례식장의 진실을 알려주었고 가게 자리를 봐주었고 힘들 때마다 옆에서 손잡아 주었죠. 정화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아픔을 겪고 다시 일어선 선배가 용기를 주었고 노하우를 나눠주었습니다. 최동훈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법적인 도움뿐 아니라 따뜻한 위로와 응원을 보내주었죠. 아들 민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편이 아닌 어머니 편에 서서 끝까지 함께 싸워주었습니다. 인생의 고비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건 결국 사람입니다. 평소에 좋은 관계를 쌓아두는 것,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그것이 언젠가 나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네 번째 교훈은 원망 대신 이해를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순자 씨는 준혁을 받아들였습니다. 남편의 숨겨진 아들, 자칫하면 가장 미워할 수 있는 존재를요. 하지만 순자 씨는 받습니다. 준혁도 태호의 피해자라는 것을. 23년간 숨어 살다가 결국 버림받은 또 하나의 상처받은 영혼이라는 것을. 미워할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준혁이 아니라 태호였죠. 순자 씨는 원망 대신 이해를 선택했습니다. 돈을 주는 대신 일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과 상처의 결과물을 구분할 줄 아는 것, 분노의 방향을 제대로 아는 것. 그래서 준혁은 변했습니다. 민수와 준혁은 형제가 되었습니다. 아픔에서 시작된 관계가 치유로 끝났습니다. 다섯 번째는 용서와 함께함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태호가 마지막에 찾아와 다시 시작하자고 했을 때 순자 씨는 말했습니다. 용서는 했어요. 하지만 다시 함께할 수는 없어요.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를 혼동합니다. 용서하면 다시 받아줘야 한다고, 용서하면 예전처럼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용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미움의 짐을 내려놓는 것이죠.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한 선택입니다. 그것과 다시 함께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순자 씨는 태호를 용서했습니다. 원망하며 사는 게 힘들어서 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그 사람과 살겠다는 선택은 하지 않았습니다. 62년 살면서 처음으로 내 인생 사는 건데 이걸 왜 포기하냐고 했죠. 이것이 진정한 자존감입니다. 상대를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나를 지킬 줄 아는 것, 용서하되 경계를 세울 줄 아는 것. 6번째 교훈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입니다. 순자 씨는 62세에 이혼했습니다. 62세에 창업했습니다. 62세에 새로운 인연을 만났습니다. 세상은 60이 넘으면 인생이 끝난 것처럼 말합니다. 남은 건 노후뿐이라고, 이제 쉬어야 한다고 말하죠. 하지만 순자 씨의 인생은 62세에 시작되었습니다. 38년 동안 남 뒤에서 살다가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선 것이 62세였습니다.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늦어질 뿐입니다. 그러니 시작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려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전하는 가장 큰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는 것. 순자 씨는 38년 동안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된 것 하나 없이 남을 위해서만 살았죠. 하지만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순자 씨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내가 되고 싶은 것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 이름을 내건 가게를 열었습니다. 박순자의 정성한 상. 그 간판은 단순한 가게 이름이 아닙니다. 62년 만에 처음으로 세상에 선언한 자기 존재의 증명입니다. 독자님들, 지금 혹시 누군가의 뒤에서 살고 계시진 않나요? 내 이름으로 된 것 없이 남을 위해서만 살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뭘 원하는지, 나는 뭘 잘하는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리고 한 발짝 내딛어 보세요. 아무리 작은 한 발짝이라도 괜찮습니다. 62세의 순자 씨도 해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꽃은 봄에만 피는 게 아닙니다. 제철을 만나면 언제든 핍니다. 여러분의 꽃도 반드시 필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사연이나 주변에 사연 남겨주시면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